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런저런 내용을 많이 봤습니다. 이제 두 번째 시간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지난번에 마지막에 본 것이 뭐였냐면 마무리 공사에 대한 내용을 봤어요. 그래서 좀 더 내용을 보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네요. 별건 아니지만 보기만 하죠. 우리가 지나가다 보면 이렇게 나무, 이렇게 벽 밑에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쭉 대놓은 게 있습니다. 이 징들이라는 게 뭔 뜻이냐면 어떤 아래 부분, 이 내벽의 안쪽 벽의 아래 부분을 징돌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렇게 된 것을 징돌이판이라고 부릅니다. 시험거리입니다. 한글이라 그래요. 어떠한 부분 아래 부분을 징돌이판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됐고요. 이거는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건물 벽에 보면 우리 방도 그렇고 보면 이렇게 걸레바지가 있습니다. 조심해야 될 거는 앞으로 튀어나오기도 하고 들이밀기도 했습니다. 왜 했을까요? 깨끗하라고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고막이라는 얘기는 다릅니다. 이거는 바깥벽의 외부에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을 고막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고막이는 외부요, 걸레바지와 징돌이판은 내벽, 안쪽 벽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가죠. 그 다음 이제는 하중과 응력에 대한 내용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어찌 보면 총론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시방서에도 있고 이론에도 있고 상당히 양이 많습니다. 하지만 시험이 나올 때는 기본적인 것만 나오니까 기본만 보도록 하죠. 하중과 응력입니다. 참 멋있죠. 아무리 봐도 멋있습니다. 가죠. 농담입니다. 우선 가죠. 하중. 우리가 하중이라는 표현은 본 것 같습니다. 앞에서 지난 시간에 봤죠. 하중. 영어로는 로드라고 합니다. 짐을 실는다는 뜻이죠.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하중이란 뭐라고요? 건물을 무너뜨리려는 힘. 건물을 무너뜨리려는 힘. 뜨리려는 힘. 또는 무게. 이런 거를 뭐라 부르더라? 하중이라고 부릅니다. 건물을 무너뜨리는 힘을 하중이라고 부릅니다. 하중. 그렇죠? 뭐가 있을까요? 눈이 막 쌓입니다. 눈이 막 쌓이면 비닐하우스 무너지죠. 그거를 설하중이라고 부릅니다. 이거 어렵진 않네요. 두 번째, 고정하중이 있네요. 뭔가 고정되어 있답니다. 고정이 되어 있다는 얘기는 지붕, 기둥, 바닥, 슬래브, 보, 기둥 이런 것들의 무게를 고정하중이라 부릅니다. 고정하중이란 뭐더라? 움직이지 않고 있는 것들, 기둥, 벽, 보 등의 무게더라. 이거를 뭐라 부릅니까? 건물 자체의 무게, 자중이라고 부릅니다. 됐습니까? 고정하중입니다. 고정하중을 영어로 데드로드라 불러요. 왜? 죽어있는 하중. 그래서 어떤 분들은 고정하중을 죽어있는 하중, 사중이라고 부릅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 여기 의자, 책상 이런 것들, 사람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걸 뭐라 부르더라? 활화중이라고 부릅니다. 이거 말고 또 뭐 있더라? 활화중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활화중은 뭘까요? 활화중은 또 기억합니다. 라이브로드라고 부릅니다. 사람, 물건 등의 무게를 우리가 뭐라 부르더라? 활화중이라 부릅니다. 옛날에는 적재했더라 그래서 적재하중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두 가지는 또 뭐라 부르냐면 고정하중과 활화중은 건물이 무너질 때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얘를 장기하중이라고도 불러요. 다시 한번요. 고정하중, 건물 자체와 사람이나 물건 이런 것들은 건물이 무너질 때까지 있으니까 얘를 뭐라 부르더라? 장기하중이라고 부릅니다. 됐죠? 그런데 눈은 아닐 거라고요. 겨울에 올 때 있고 안 올 때 있을 거 아닙니까? 다만 다설지역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눈이 1년 내내 온다고 보세요. 다설지역에서는 장기로 볼 거냐 단기로 볼 거냐? 장기로 보더라. 됐습니다. 그 다음 지진도 오네요. 아주 지진이 옵니다. 바람도 불어요. 태풍도 불고요. 이런 것도 있고요. 온도 변형 등등 종류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요 내용을 잠깐 밑에서 볼까요? 하중의 종류, 눈의 무게요, 고정하중, 기둥벽보, 기둥 봅니다. 슬래브도 있고요. 활하중은 이런 가구, 물건 등등의 무게입니다. 풍하중은 바람 때문에 무너지고요. 지진력 어떻게 해요? 지진이 흔들려서 무너집니다. 고정하중, 발코니 이런 것들 이동 가능하거든요. 그 다음 활하중 요거는 빼자고요. 됐고요. 고정하중 보, 슬래브, 지진력 이런 것도 있을 겁니다. 됐습니까? 그림만 보시고요. 가죠. 하나씩 보죠. 지금까지는 그냥 쭉 설명해 드렸고 이제 정리해 보죠. 하중 뭐라고요? 건물을 무너뜨리려는 힘. 이렇게 해야 쉽습니다. 힘이나 무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단위가 톤 또는 킬로뉴턴 이런 식으로 씁니다. 갑니다. 구조물의 작용과 구조물 또는 부재, 부재라는 건 영어로 멤버입니다. 즉 기둥벽보 등을 말합니다. 즉 부재란 건물을 구성하는 부분을 부재라고 합니다. 처음이라서 어렵지 자꾸 듣다 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외력이란 얘기는 바깥에서 오는 거니까 하중을 곧 외력이라고 부릅니다. 됐죠? 총칭으로 구조물의 자중을 뭐라 부른다고요? 고정하중. 사람의 무게를 뭐라 부른다고요? 물건 등의 무게 이동하니까 활하중. 그 다음 바람, 물, 눈, 지진력을 통틀어 구조물을 해치는 원인으로 취급한대요. 그래서 뭐라 부르더라? 건물을 무너뜨리는 힘을 외력, 그 다음에 하중이라고 부릅니다. 하나의 무게, 힘으로 환산해서 하중이라고 합니다. 즉 건축물은 건물을 무너뜨리는 힘인 하중과 외력에 대해서 안전해야겠어요. 즉 하중이 100톤이 오면 100톤 이상을 견디도록 건물을 설계해야 되겠지요. 됐습니까? 그죠? 그래서 구조물에 건물이라고 하죠. 붙어있느냐 움직이냐에서 사중, 활하중으로 나누더라. 고착되어 있는 것, 그래서 고정하중, 정하중이라고 합니다. 활하중은 고착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를 동하중 또는 활하중, 연행하중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중요한 내용 아닙니다. 작용 시간에 따라서 장기냐, 단기냐, 충격이냐, 반복이냐, 교대냐 등등등등등 나오는데 가장 많이 하는 거는 장단기죠. 그래서 건물이 무너질 때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을 장기하중, 잠깐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단기라 부르죠. 기본적으로 장기하중은 건물이 무너질 때까지 기둥, 벽보 등이 있으니 고정하중. 사람이나 물건의 무게, 활하중도 마찬가지죠. 나머지는 다 장기로 보시면 될 겁니다. 그 다음 작용하는 방향에 따라서 수직으로 작용하느냐, 수평으로 작용하느냐, 인장이 뭐죠? 당기느냐, 압축이 누르느냐, 전단은 뒤에서 배우겠지만 자르려는 힘입니다. 비틀림력은 비트는 힘이에요. 그래서 수직하중은 무게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 기둥벽보 등의 무게, 사람이나 물건의 무게, 눈의 무게는 뭐라고요? 수직하중이에요. 바람은 수평, 지진도 수평으로 봅니다. 지진은 이렇게 납니다. 지진은 바다가 있어요. 건물이 있습니다. 진앙지가 있죠. 지진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진앙지가 다 바다죠. 여기가 진앙지예요. 여기서 여러 가지 원인으로 꽝 때리면 충격파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옵니다. 그래서 건물이 수평 방향으로 옵니다. 하지만 일본 같은 경우 섬나라에서는 지진이 진앙지 여기에서 꽝 때립니다. 그래서 완전히 무너져요. 됐습니까? 그래서 수직하중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수평하중으로 봅니다. 됐죠? 이런 것도 시험거리. 어려운 거 아니에요. 아니 사람 누르고 기둥 누르고 누른다고 보시면 되잖아요. 눈도 누르니까. 됐죠? 그 다음 걸리는 속도에 따라서 뭐 정하중, 동하중이 있고 또 작용하는 범위에 따라서 집중과 분포하중이 있답니다. 즉 건물이 있으면 딱 이렇게 한 군데만 오는 것을 집중하중. 또 분포하중은 이렇게 여러 곳에 미치는 게 분포하중이죠. 그런데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중이 여러 곳에 오는데 이렇게 똑같이 동일하게 오는 것을
등분포 하중이라 부르고, 부등은 한쪽은 세게 오고 화살표의 크기가 하중의 크기를 보면 됩니다. 한쪽은 작게 오는 이런 식으로 올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등분포 하중이 있고 부등포가 있는데 등분포 하중을 많이 얘기하죠. 집중하중은 한 곳에 집중되고요. 누가 더 문제일까요? 집중하중이 문제입니다. 맞은데 또 맞으면 더럽게 아픕니다. 집중하중이 더 큰 문제일 겁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하중에 대한 내용을 대충 훑어봤습니다. 응력입니다. 응력이란 하중 및 외력에 대해서 건물을 무너뜨리려는 여러 가지 힘에 대해서 구제부지에 생기는 축방향력, 요건 배웠습니다. 축방이 뭐더라? 중심 방향을 축방향이라고 부르고, 찍어 누르면 압축력, 잡아당기면 인장력. 축방향력에는 찍어 누르는 압축력, 늘어당기는 인장력이 있더라. 전단력은 농담 삼아서 말씀드렸죠. 자르려는 힘. 그리고 휘모멘트는 휘어지는 힘이고요. 비트는 건 비트는 겁니다. 됐습니다. 중요한 건 요놈과 요놈이 중요하니까. 됐습니다. 이와 유사한 단면, 면적에 작용하는 내력이래요. 이제 해보죠.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 날 때리려고 그래요. 그러면 버틸 거예요. 즉, 때리려는 힘, 요거를 외력 또는 하중이라고 하면 사람은 이거에 대응하려고 버티는 힘이 있습니다. 이거를 내력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버티는 힘, 내자 들어가면 뭐뭐에 잘 견딘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얘가 내력이에요. 그러니 하중과 내력을 갖다가 보는데 응력은 뭐냐? 면적에 대한 얘기입니다. 즉 이놈들은 무게의 힘에 대한 거니까 무게면 톤이고 힘이면 킬로 뉴턴, 요새는 뉴턴이라고 하죠. 됐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응력은 뭐냐면 단면, 면적에 대한 거라서 면적분의 여기 있는 힘, 파워 이겁니다. 즉 면적에 대해서 얼마만한 무게냐, 얼마만한 힘이냐, 이게 응력의 단위입니다. 됐습니까? 이것도 예전에 나왔던 얘기 됐죠? 다시 한번요. 건물을 무너뜨리려는 하중 외력이 있으면 이거에 대응하는 내력이 발생합니다. 이것들은 무게나 아니면 힘입니다. 그러면 이 면적에 대해서 얼마만한 힘이 버티느냐, 이거를 응력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 스트레스예요. 맞으면 요만큼이 스트레스를 받아요. 됐습니까? 좋네. 읽어보죠. 구조물을 구성하는 부지에는, 부재가 뭐라고요? 구조물을 구성하는 기둥, 벽보 등을 얘기합니다. 하중 외력을 받으면 이에 대응하는 내력이 생기는데 거기 면적에 대해서 하는 것을 응력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봤던 하중의 종류를 한번 뭐랄까요? 멋진 그림으로 한번 보죠. 참 그죠? 죄송합니다. 가보죠. 집중하중 뭐라고요? 한 곳에서만 집중되는 것을 집중하중이라고 불렀고요. 또 분포하중, 동일하게 똑같이 되는 걸 뭐라 부르더라? 분포하중인데 똑같이 오는 거를 등분포하중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다음에 휘명력은 위쪽은 땡기고, 그죠? 이쪽은 늘리고, 그죠? 표살표가 이렇게 돼야죠. 이렇게. 여기 땡기고, 이게 늘리는 게 압축이요. 땡기는 게 인장이에요. 마이너스는 뭐냐면 줄은다는 얘기고, 여기는 땡기니까 그렇게 되겠죠. 즉, 뭐랄까요? 뭘로 하면 좋을까요? 여기 있네요. 이거를 이렇게 힘을 주면 밑에는 땡기고 위에는 늘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위에 부분을 압축, 밑에 부분을 인장이라고 부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편심하중은 한쪽으로만 되는 거고요. 사인장 응력은 뭐냐면 이렇게 사선 방향의 인장을 우리가 사인장 응력이라고 부릅니다. 정리할 거는 이 전단력, 자르려는 힘이 발생하면 사인장 응력이 발생을 합니다. 이렇게 자르려고 해요. 그러면 사선 방향의 인장에 균열이 발생해요. 그걸 우리가 사인장 균열이라고 부릅니다. 즉 전단력이 작용하는 부분에는 사선 방향의 인장 균열이 발생하더라. 이렇게 꼭 정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됐죠? 그 다음에 내용을 좀 보죠.
봤더니 이게 뭡니까? 여기 하중이 인장력이 발생하겠네요. 그죠? 밑에 부분. 여기는 전체적인 무게가 발생할 거고요. 바티고요. 이게 뭐라고요? 사선 방향의 인장균열, 사인장균열이라고 했습니다. 됐습니까? 왜요? 전단력이 작용을 해서요. 이렇게 보십시오. 좀 더 가죠. 축방향력. 축방향력이란 축방향, 무슨 방향이요? 힘 받는 방향, 중심 방향입니다. 해서 압축하면 찍어 누르는 거고 인장하면 당기는 겁니다. 신축은 늘었다 줄었다가 신축이죠. 해서 발생하는 힘입니다. 즉 압축력과 인장력을 축방향력이라고 부릅니다. 됐고요. 전단력, shear pulse라 부르는데 부재응력, 축방향력, 전단력, 힘 모멘트 하나로 어려운 얘기 빼고 부재, 직각에 작용하는 변형을 일으키려는 일종의 힘입니다. 통상 이런 방향으로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필요 없고 뭐라고요? 자르려는 힘을 전단력, 외우기 힘들면 절단력이라고 외우시고 전단 강도란 전단력에 저항하는 거를 전단 강도라고 부릅니다. 그 정도만 하지요. 휜 모멘트는 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중에 대한 용어에 대한 정의, 고정하중, 활하중 이런 것들 봤고요. 장기하중, 단기하중, 집중하중, 분포하중 이런 내용 봤고 축방향력, 전단력 이런 내용도 봤고 특히 전단력은 사인장 균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라는 내용까지 본 것 같습니다. 이 정도만 해도 많이 보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좀 더 깊이 들어갈 문제인데 기초 입문 과정에서는 이 정도만 봐도 충분합니다. 자꾸 용어를 익숙해져야 될 때입니다. 여기가 하중이었고 이제는 건축 구조의 분류입니다. 그러면 건축 구조의 분류가 있으면 어떻게 건물을 만들었냐 문제잖아요. 구조라는 게. 그러면 벽돌로 만들었어요. 그럼 벽돌 구조죠 뭐. 그래서 갑니다. 벽돌, 건물의 중요한 뼈대가 되는 기둥벽보 등을 벽돌과 모르타르로 쌓아 축조한 구조이고 블록과 돌을 합쳐서 조적식 구조라고 부릅니다. 이제 하나씩 해보죠. 조적식 구조라고 하는 것은 벽돌이나 블록이나 돌을 가지고 붙이는데 접합재, 얘를 교착재라고도 불러요. 써서 쌓아 올린 겁니다. 쌓은 것을 우리가 뭐라 부르더라? 조적식 구조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교착재로 뭘 붙일까요? 여기 쭉 있죠. 뭐로 붙이냐면 시멘트에다가 모래를 섞어요. 시멘트와 모래를 섞은 다음에 여기다 물을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물을 집어넣어 섞어서 하면 시멘트하고 물하고 반응해서 굳어요. 접착제처럼 됩니다. 이거를 시멘트 모르타르라고 합니다. 정의 끝났네요. 벽돌과 블록과 돌을 어떻게 해요? 시멘트 모르타르라는 교착제를 써서 쌓아 올린 것을 조적식 구조라고 부릅니다. 여기에 모르타르라는 표현이 있네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기초가 있고요. 벽돌, 블록, 돌에는 조적식 기초에는 줄기초 또는 연속기초라고도 부릅니다. 연속기초를 합니다. 이것도 시험거리예요. 조적식 구조에는 줄기초나 연속기초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벽돌을 쌓는데 벽돌을 이렇게 쌓습니다. 놓고서 이 부분 있죠. 이런 부분들을 뭐라 부르냐면 줄눈이라고 부릅니다. 줄눈 부분은 뭐냐면 교착제인 모르타르를 놓은 부분을 줄눈이라고 불러요. 가로로 있으면 가로줄눈, 세로로 있으면 세로줄눈입니다. 가로줄눈은 통했는데 세로줄눈은 다 막혔네요. 세로줄눈이 막힌 것을 막힌 줄눈, 세로줄눈이 통한 것을 통줄눈이라고 뒤에서 배울 겁니다. 좋습니다. 하여튼 줄눈 부분이 쭉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철그리트, 콘크리트 바닥도 있고요. 늑근도 있고 등등등등등 있습니다. 중요한 건 조적식 구조의 정의를 보면서 시멘트 모르타르 용어 하나 기억하시고 조적식 구조에는 줄기초, 연속기초로 합니다.
됐죠? 지금은 뭐 벽돌집 누가 짓겠습니까? 그죠? 갑니다. 야. 여기 뭐 내용 보시면 옛날 집이죠. 뭐 옛날에 이렇게 졌습니다. 이렇게 졌고요. 라는 그림을 보면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참 그죠? 여기는 벽돌집인데 여기 뒤에는 철콘집이 있네요. 아, 슬픕니다. 그죠? 여기는 아파트 쫙쫙 올라가고 여기는 1, 2층밖에 안 짓고 좋습니다. 그 다음이 철근 콘크리트 구조입니다. 우선 뭔지는 모르겠지만 철근 콘크리트 구조니까 철근과 콘크리트로 만들었대요. Reinforced Concrete Construction. 그래서 얘를 RC 구조라고도 불러요. 다시 한번요. 철근 콘크리트 구조를 RC 구조라고도 부른다고 합니다. 읽어볼까요? 뼈대가 되는 주요부, 즉 부재를 철근과 콘크리트를 사용해서 구성했답니다. 됐죠? 그러면 이거네요. 철근을 짜고 그 다음에 콘크리트란 뭐냐가 시험에 나올 만한 내용이네. 콘크리트란 시멘트에다가 골격을 이루는 재료 골재를 집어넣고 물을 집어넣은 것을 콘크리트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골재는 두 가지가 있더라. 작은 놈은 잔골재, 굵은 놈을 굵은 골재라고 부릅니다. 기본적으로 잔골재를 모래라 부르고 굵은 골재를 자갈이라고 부릅니다. 아, 시멘트와 모래자갈을 섞은 다음에 물을 부은 놈을 콘크리트라 부르네요. 오, 신기하게 좀 전에 봤던 시멘트와 모래를 섞은 다음에 물을 집어넣은 뭐라고요? 모르타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물과 시멘트가 반응해서 굳으려면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여기다가 굳지 않은 콘크리트를 붓다 보니 그냥 부으면 안 되니까 여기다가 형틀을 만듭니다. 이 형틀을 뭐라 부르냐? 거푸집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 뭐라 부른다고요? 펌이 아니라 폼! 그 다음에 여기다가 굳지 않은 콘크리트를 붓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 굳으면 거푸집을 떼어버립니다. 그러면 기둥벽부등이 만들어지는 것을 철근 콘크리트 구조라 부르죠. 읽어보죠. 힘을 받는 구조 부분을 철근으로 보강했습니다. 전체를 일체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일체식 구조라고 부릅니다. 콘크리트가 있는 곳은 일체식 구조라고 불러요. 그래서 압축에 강한 콘크리트와 콘크리트가 압축을 부담하고 인장에 강한 철근이 인장량을 작은 철근을 넣어서 일체가 됐습니다. 이건 뒤에서 배울 겁니다. 그래서 철근 콘크리트 구조는 RC 구조입니다. 또 철근과 콘크리트인데 콘크리트 정이 시멘트, 잔골재, 굵은 골재인 골재와 물을 집어넣어서 일체로 만드신 일체식 구조입니다. 됐죠? 그러면서 다음 보죠. 어떻게 되어 있느냐? 구성을 보니까 이거는 보니까 A번 보니까 슬래브가 있고요. 보도 있고요. 벽도 있고요. 기둥도 있네요. 여기는 보니까 슬래브가 있는데 지판과 주도가 있는데 어라? 기둥이 있네. 변형할 수 있는 기둥이 있는데요. 보가 없네요. 여기 보니까 슬래브가 있고 벽도 있는데 다 있는데 기둥도 없고 보도 없네요. 그래서 해봅니다. 일부러 빼놓은 거예요. 합니다. 건물을 구성하려면 기둥도 있고 기둥과 기둥을 연결하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바닥판이 있어야 되는데 기둥도 있고 보도 있고 벽도 있고 슬래브도 있는 것을 A번을 뭐라 부르냐면 라멘 구조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옛날 스타일. 됐죠? 그 다음 기둥은 있는데 보가 없이 벽과 슬래브, 즉 기둥이 직접 슬래브를 받치는 것을 우리가 플랫 슬래브라고 부릅니다. 무량판 슬래브 구조라고도 부르고요. 지판과 주두는 왜 있냐? 이게 하다 보니까 슬래브를 뚫어요. 이거를 뚫림 전단, 펀칭 체어라 부르는데 뚫리지 말라고요. 뚫림 전단을 방지하려고 두는 것이
지판과 주두입니다. 즉 뚫리지 말라고 지판과 주두로 이렇게 받친 겁니다. 그러면 기둥도 없고 보도 없고 벽과 슬래브만 이렇게 져 있는 것을 우리가 전단 벽식 구조 또는 벽식 구조라고 부릅니다. 우리 아파트에는 다 이걸로 짓고 있습니다. 이 중에 가장 약한 놈은 얘겠지요. 약합니다. 그래서 고층 건물에는 안 됩니다. 근데 하다 보니 귀찮아요. 뭐가 귀찮냐면 이런 거 없이 지판과 주도 없이 기둥이 직접 받는 것을 뭐라 부르냐면 플랫, 판판하는 거죠. 플레이트, 슬래브라고 부릅니다. 다시 한번요. 플랫 슬래브는 뭐더라? 기둥과 지판, 주두가 뚫리지 않도록 해서 슬래브를 받치지만 아예 지판과 주두도 없이 기둥이 직접 슬래브를 받치는 게 뭐더라? 플랫, 플레이트, 슬래브라고 부릅니다. 이게 29회 작년 문제죠. 라멘 구조도 나왔고요. 플랫 슬래브 나왔고요. 플랫 플레이트 나왔습니다. 얘는 뭐 나올 일이 별로 없고 이것만 잘 기억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기둥도 있고 보도 있고 작은 보도 있고 다 있네요. 벽은 여기 바깥에 있고요. 여기 지판과 주두가 슬래브를 받치고 있습니다. 플랫 슬래브. 여기는 벽이 다 있네요. 지금은 다 이렇게 한다니까요. 그리고 이 안에다가 구획 갈 때 뭐 한다고요? 벽돌과 블록에 칸막이벽, 장막벽을 합니다. 비내력벽이죠. 됐습니까? 좋습니다. 철골 가죠. 철골은 요즘에 웬만한 곳은 다 철골이 있죠. 철골은 이렇게 생긴 I빔이나 H빔 같은 거를 사용하지요. 해서 용접이나 리벳을 하는데 읽어보죠. 주요 뼈대를 공장에서 성형 만드는 철제역은 강제입니다. 그래서 철골 구조를 SC 구조라 부르기도 하고 또는 강으로 만들었다 해서 강구조라고도 부릅니다. 현관과 강판으로 해서 리벳도 받고 볼트도 조이고 용접으로 해서 접합을 합니다. 굉장히 강도가 큽니다. 그래서 장경관, 경관 하나 보죠. 경관을 영어로 스팬이라 부르기도 하고 한글로는 간사이, 일본말 아닙니다. 간사이라 부릅니다. 경관, 스팬, 간사이라고 부릅니다. 이건 뭐냐면 정의가 수직, 부재, 중심, 간, 사이, 거리, 요거를 우리가 경관, 스팬, 간사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수직 부재가 뭐가 있나요? 기둥 중심간 사이의 거리 또는 벽 중심간 사이의 거리를 보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간사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용어들은 빨리빨리 기억하시죠. 그러면 장경관이라는 얘기는 기둥 중심간 거리를 길게 할 수 있다는 얘기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그림으로 봐야 좀 이해가 되죠. 합니다. 여기 보니까 크게 보죠. 크게 여기 쫙 보니까 이렇게 주각이라는 곳이 있고 그 다음에 기둥도 있고요. 그 다음 큰 보도 있고요. 큰 보도 있고 큰 보와 큰 보 연결은 작은 보 이렇게 있네요. 그리고 기둥과 기둥을 접합하기도 하고 주각부도 있고 이렇게 접합해서 만들어 갑니다. 이게 하는 거죠. 그런데 조심할 건 기둥과 기둥을 이을 때는 고장력 볼트로 많이 합니다. 나중에 볼 거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보와 보의 이음도 고장력 볼트로 많이 해요. 그런데 큰 보와 작은 보는 여기에 없죠. 이거는 용접을 합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보면 기둥과 보도 뭘로 합니까? 여기도 용접을 합니다. 여기 보와 보도 다 용접을 한다고 했습니다. 됐죠? 그렇다는 얘기 뭡니까? 건물의 주요한 부재의 접합은 고장력 볼트와 또는 용접으로 특히 큰 보와 작은 보의 연결 그리고 기둥과 보의 연결은 용접으로 하고 기둥과 기둥, 보와 보는 고장력 볼트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가정집에서 보는 일반 보통 볼트는
주요 접합부는 안 돼요. 약해서. 안 됩니다. 됐습니까? 이거는 가조립, 임시로 조립하는 용어로 많이 쓰이지요. 됐습니까? 여기까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립에서는 나중에 볼 거고요. 지금 보니까 여기 이렇게 지분골조도 있고, 그 다음에 보와 보의 접합부도 있고, 보와 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냥 보기만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철골구조입니다. 다음 가죠. 그 다음 구성양식에 의한 분류입니다. 구성양식이란 뼈대를 뭘로 만들었느냐. 그러면 뼈대가 뭐냐? 이겁니다. 하중을 어떻게 전달할 거냐? 하중 전달 방식에 의한 분류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조적식, 가구식, 일제식, 조립식 등등이 있습니다. 가구식은 나무나 철골 구조와 같이 가늘고 긴 재료, 가늘고 긴 재료를 뭐라면 세장이라고 부릅니다. 가늘고 긴 재료를 가로 또는 세로로 맞춰 구성해서 이음하고 맞추고 한 겁니다. 됐습니까? 그럼 이거겠네요. 나무나 철골을, 나무는 못을 받고 철골은 좀 전에 봤죠. 리벳이나 볼트나 용접을 해서 접합을 한 겁니다. 그런 얘기네요. 이걸 뭐라 부르더라? 가구식 구조. 그러면 가구식 구조는 건식일까요? 습식일까요? 네가 언제 가르쳤어? 1교시 배웠잖아요. 현대화에서. 물을 사용하면 습식이요, 물을 사용하지 않으면 건식이죠. 가구식 구조는 못, 리벳 용접하니까 건식 시공이죠. 여기까지 봅니다. 그 다음 조적식 구조는 앞에서 잠깐 설명해 드렸는데 다시 한번 보죠. 벽돌, 블럭, 돌입니다. 이놈을 교착제, 기본적으로 뭐라고요? 시멘트, 모르타르, 시멘트와 모래에 물 집어넣은 후입니다. 구성한 단일 재료로 강도, 교착제의 강도 어떻게 썼느냐에 따라서 건물 전체의 강도를 좌우하고 철근이나 철강으로 보강하면 더욱 튼튼하겠지요. 좋습니다. 벽돌, 블럭, 돌입니다. 얘는 건식 시공, 습식 시공. 뭡니까? 습식 시공이죠. 왜요? 시멘트 모르타르는 시멘트와 모래를 섞은 다음에 여기다 뭐 집어넣죠? 물 집어넣잖아요. 이 물이 있으니 습식 시공입니다. 됐죠? 자, 가죠. 벽돌 쌓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반 내용인데 잘 보세요. 벽돌은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용어 좀 보죠. 이거를 길이 방향, 그죠? 길이잖아요. 여기서 길이면 요 끝면을 마구리면이라 부릅니다. 왜 마구리면이라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끝면이면 좋은데 여기는 길이면이라 부르기로 합니다. 됐습니까? 모르겠다고요? 보시면 여기가 길이면, 끝면이 뭐라고요? 마구리면이라 불렀습니다. 됐죠? 좋습니다. 그래서 마구리 쌓기는 끝면이 보이도록 쌓는 거고, 세워 쌓기, 길이 쌓기. 됐죠? 그 다음 옆세워 쌓기. 복잡하네요. 마구리 쌓기, 길이 쌓기, 옆세워 쌓기. 별거 아닙니다. 그런가 보다 하세요. 이렇게 쌓는 거더라 라고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쌓고, 이렇게도 쌓고, 이렇게 삽니다. 요게 대신 이 기초는 무슨 기초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또 기억이 안 납니다. 왜? 우리는 돌아서면 잊어버려야 되니까. 그래서 돌아서지 마세요. 돌아서지 않고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조적식 구조는 무슨 기초로 하더라? 연속 기초 또는 줄기초로 합니다. 앞에서 봤던 내용입니다. 됐습니까? 이게 시험거리예요. 또 공부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주 반복하시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체식 갑니다. 표현은 좀 해봤지만 가죠. 일체식 구조. 철근이나 철골을 배근 또는 조립, 철근을 짜는 것을 철근을 적절한 위치에 배치한다고 해서 배근이라고 하고요. 철골은 조립한다고 합니다. 이거를 거푸집이라는 형틀, 영어로 뭐요? 폼에 집어넣습니다. 형틀이라는 얘기는
일정한 형태를 만드는 틀입니다. 콘크리트를 부어 넣었습니다. 콘크리트란 시멘트에 잔골재, 굵은 골재인 골격을 이루는 재료에 물을 집어넣은 겁니다. 거기에 일정한 시간이 돼야 굳어요. 왜? 시멘트와 물이 반응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푸집을 제거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일체식구조인데 왜 일체식구조냐면 여기 있는 콘크리트가 일체화시키거든요. 일체식구조면 가장 강력한 구조입니다. 우선 첫 번째, 건식일까요? 습식일까요? 콘크리트에 물 들어갔으니 얘도 습식. 됐죠? 내진, 뭐뭐에 잘 견디는 거죠. 지진에 잘 견디고, 내화, 불에 잘 견디고, 내구, 오랫동안 잘 견딥니다. 하지만 자체의 무게, 자중이 무거워요. 너무 무겁습니다. 너무 무거워요. 왜? 콘크리트가 무거운 놈이거든요. 좋습니까? 그래서 일체식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콘크리트가 있으면 일체식 구조로 봅니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조립식 구조. 영어로는 여기 프리패브리케이트 스트럭처인데 조립식 구조를 프리패브라고도 부릅니다. 또는 미리 성형에 따라서 프리캐스트라고도 부릅니다. 프리패브, 프리캐스트. 과연 수험생분들이 이 글자가 프리캐스트인지 프리패브인지 글씨를 잘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프리패브, 프리캐스트입니다. 건물의 주요 구성물 뼈대의 일부나 전부를 공장에서는 뭐를 합니까? 원가도 관리하고 품질도 관리하고 공정도 관리합니다. 그러니 원가를 관리하니 돈이 적게 들어요. 경제적이고. 품질을 관리하면 뭐가 좋나요? 딱딱딱 규격화되다 보니까 시공 정밀도가 높아지고, 또 공정 관리하다 보니까 빠른 시간 내에 하다 보니 공사기간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공사기간을 줄여서 공기라고도 합니다. 됐죠? 공기를 줄일 수가 있네요. 오, 좋네요. 그래서 규격화, 모듈화, 우리가 들었던 얘기인데요. 규격화, 모듈화 한답니다. 규격화, 모듈화, 유닛화 하도록 미리 공장 주문 제작해서 현장에서는 단순히 짜맞추는 정도로 합니다. 유생기구랑 같죠. 그러면 정리를 해보죠. 조립식 구조, 프리패브, 프리캐스트, 규격화, 모듈화, 유닛화는 같은 말이다. 내용은 미리 만들어서 현장에선 단순하게 짜거나 아니면 접합만 하더라. 됐죠? 조립식 구조는 종류가 이런 게 있다면 지금 아파트들 이렇게 짓는 것도 많습니다. 최근에 삼성에서 하루 짓는다면서요. 여튼 간에 이렇게 가구 조립식 하나씩 볼과 슬래브가 있는 거고요. 기초도 있네요. 판 조립식도 있고 상자 조립식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냥 있다는 정도, 시험에는 안 나옵니다. 그러면 조립식 구조는 건식일까요? 습식일까요? 당연히 건식이죠. 건식 접합입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철골 구조, 목 구조인 뭡니까? 가구식 구조와 조립식 구조가 건식 접합이고, 그 다음에 조적식 구조, 그 다음에 일체식 구조가 습식 시공이네요. 좋습니다. 시공 과정에 한 분류 보니까 여기가 습식 구조가 조적식 구조와 일체식 구조가 있고, 건식 구조가 뭐가 있느냐? 목 구조와 조립식 구조가 있네요. 그죠? 아니, 죄송합니다. 조립식 구조. 그 다음, 현장에 살 거냐, 공장에 살 거냐. 좋습니다. 재방제 성능상 분류에서 내화 구조는 불에 잘 견디는 구조요. 방화 구조는 불에 견딜 수 있는 구조고, 내구 구조는 오랫동안 잘 견디는 구조고, 방한 구조는 추위에 잘 견디는 거고, 내진 구조는 지진에 잘 견디는 구조. 여튼 내자 들어가면 뭐뭐에 잘 견디는 구조라고 했습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제1장 첫 번째인 뭘 봤더라? 첫 번째인 총론 내용을 봤습니다. 맞습니까? 어려운 것보다는 낯선 용어들이 많이 나왔으니 자주 반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기초공사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